네, 안녕하십니까.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강경태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하고 같이 원가 관리 얘기를 2달에 걸쳐서 열심히 해 나갈 거예요. 자, 여기 좀 조사 좀 해볼게요. 그 세무사 시험 준비하시는 분. 자, 회계사 시험 준비하시는 분.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은 시험에 있어서 세무사 회계사 시험에 있어서 원가 관리액의 시험이 어떻게 나오는지는 여러분들이 입문 강의 1강을 꼭 들으시기 바래요. 자, 거기서 자세하게 설명했어요. 그러니까 시험에 있어서 원가 관리액의 출제가 어떻게 되고 있다 이거하고 그다음에 원가 관리액의 공부 방법론이 있죠. 자, 이거는 입문 1강 오리엔테이션 때 굉장히 자세히 설명했으므로 자, 중복이므로 그냥 패스하도록 하고 자, 오늘 입문 수업을 안 들으시는 분들은 꼭 그걸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입문 수업은 한 4강까지는 꼭 들으세요. 야, 일부 중복이 되지만 오늘하고 뭐 다음 시간에 배운 거하고 중복은 되겠지만 자, 필요해요. 자, 뒤쪽은 안 들으셔도 돼요. 시간이 없으시면. 들으면 좋아요. 자, 그렇게 하고 그럼 오늘은 곧바로 어떻게 할 거냐면 자, 교재 약간의 그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원가 관리 회계라는 과목에 대한 약간의 개요 설명과 그리고 전체 수업을 알려드릴게요. 자, 1교시 때는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원가 관리 회계 과목 설명하고 전체 수업도 입문 시간에 알려줬지만 다시 반복이 되겠지만 이거는 반복할 가치가 있어요. 한 번 더 설명드리도록 합니다. 자, 먼저 교재 구성을 잠깐 설명드릴게요. 자, 교재는 일단 이론 설명 부분이 있을 거예요. 자, 이론하고 그리고 필요하면 예제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론과 예제는 그냥 세트다라고 생각하시기 바라요. 세트다. 자,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죠. 이론과 예제를 먼저 쫙 설명 듣고 나서 필요하면 예제 이후에 자, 각 장별 마지막에 보면 객관식 문제가 수록되어 있어요. 자, 이 장에서 꼭 다뤄야 될 객관식 문제. 자, 객관식 문제를 다룰 거야. 자, 객관식 문제를 상당히 많이 다룰 거예요. 뭐 한 80% 정도는 다룰 거예요, 최소한. 그래서 자, 이론 예제, 그다음에 예제 이후에 필요하면 객관식 수업. 그래서 여기까지는 거의 다 제가 설명드릴 거고. 자, 그리고 중간중간에 그 추가 학습이라는 게 나올 거예요. 별도 표 형식으로 별도로 이렇게 테두리가 그어져서 추가 학습. 자, 추가 학습은 말 그대로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하거나 약간의 지엽적인 내용이거나 그리고 약간의 보충할 것들. 자, 이것들을 좀 모아놓은 거예요. 자, 여기에서 설명을 해도 되겠지만 약간의 지엽적인 것들은 굳이 여기서 다룰 필요 없겠죠. 그래서 이론은 좀 그냥 깔끔하게 다루고 그냥 별도로 추가 학습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각 장별로 맨 마지막에 보면 자, 모든 장에 있는 건 아니지만 자, 필요시에 심학습이 있어요. 심학습. 앞에 목차를 잠깐 봐보시면 될까요, 여러분들? 목차 쪽을 보시면 자, 예를 들어서 4장 같은 경우에 뭐 가장 그 객관식 문제 바로 전에 심학습 1, 심학습 2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말 그대로 이건 심학습이에요. 좀 어려운 내용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1차 용이라기보다는 약간의 2차용 또는 아직까지 2차에서도 안 나왔지만 나올 수 있는 것들. 자, 이런 것들을 다루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자, 이론하고 예제는 거의 제가 거의 뭐 100%가 거의 설명할 거고 뭐 100%까지는 아니겠네. 한 95에서 100% 정도 설명 들어갈 거고 자, 추가 학습은 약 90% 정도는 설명할 것 같아요. 제가 90% 정도는. 그리고 심학습은 이제 여러분들의 상태를 보고 여러분들의 눈빛을 보고 요거는 뭐 50%에서 뭐 80% 정도 이렇게 설명 들어갈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회계사 시험 준비하시는 분은 이 기본서에 있는 모든 내용을 다 알아야지 된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2차까지 염두에 뒀을 때. 자, 1차만 생각한다면 이 기본서에 있는 거에 약 한 80% 정도 소화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세무사도 마찬가지예요. 1차는 80% 정도 소화하면 돼요. 2차 약 90% 정도 소화하면 될 것 같아요. 좀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세무사 시험이 2차까지 염두에 두면 약 10% 정도 빠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교재는 제가 말 그대로 그냥 심혈을 기울여서 썼기 때문에 그 굉장히 읽어보시면 알 거예요. 굉장히 쉬워요. 문장이 아주 좀 직관적으로 와 닿을 거예요. 여러분들 원서책 많이 보셨나요, 혹시? 아니면 원서책을 번역해 놓은 한글로 된 거 좀 보셨죠? 뭐 원서를 한글로 번역하면 문장은 참 좋습니다. 뭔가 은유적이고 굉장히 아름다워요. 근데 문제는 딱 1페이지 읽고 나서 딱 덮으면 떠오르는 게 없어. 무슨 말을 한 건지 뭔가 좀 상당히 좀 아름답고 뭔가 좀 괜찮았던 것 같은데 떠오른 게 아무것도 없다는 말이에요. 이게 약간의 원서책의 좀 특징. 굉장히 좀 은유적이고 그냥 직관적이지 않다는 거지. 근데 우리가 시험 공부할 때는 그렇게 해서는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절대. 시험 공부할 때는 아주 직관적으로 내 거로 머릿속에 딱 집어넣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뭐 하면 바로 딱 떠오를 수 있어야 돼요. 아주 단순 명료하게. 자, 그래서 요 기본서는 일단 시험에 특화된 교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무사 회계사 시험을 염두에 두고 자, 시험 공부에 적합하게 만들어 놓은 교재로서 제가 그냥 노트북만 가지고 쓴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제가 원가 관리에게 강의를 좀 오래 했어, 생각보다 여러분들. 20년 넘게 했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오래 했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냐면 그냥 책 없이 강의해라 처음부터까지 2차까지 다 할 수 있어요. 예제도 그때그때 만들고 뭐 물론 시간은 걸리겠지. 그냥 그것 때문에 책이 필요한 건데 그냥 책 없이 처음부터까지 강의라도 다 할 수 있어요. 머릿속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 상태에서 이 교재를 썼는데 이 교재 쓸 때 제 관점에서 쓴 게 아니라 수험생 관점에서 수험생 읽어봤을 때 이 문구를 이해할 수 있을 거냐 이 관점에서 썼기 때문에 좀 많이 시간이 걸렸어요. 이거 이 교재 완성하는데 한 4년 정도 썼던 것 같아요. 4년. 그러니까 되게 오랫동안 쓴 거죠. 그리고 그냥 제가 노트북만 가지고 여러 번 문장 수정하고 예제도 다 그때그때 좀 수정하면서 이렇게 썼어요. 생각만큼 좀 정성이 들어가서 여러분들. 그러니까 읽어보시면 좀 많이 쉬울 거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오탈자도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다음 시간에 정오표 제가 나눠드려 줄게요. 혹시 제일 처음에 일세를 가지고 계신 분은 약간 오탈자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지금쯤 아마 여러분들이 구입한 교재는 말은 1세라고 되어 있지만 실은 1세가 아니라 2세이기 때문에 2세, 3세이기 때문에 오탈자가 다 아마 거의 수정이 됐을 거라고 보는데 혹시 운 나쁘게 수정 전에 교재를 가지고 계신 분도 있단 말이지. 오탈자가 약 일부 아직 수정되지 않은 것들 뭐 그거는 가볍게 좀 수정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뒤에 셀을 뭐 볼 필요 없어요. 다 똑같은 1세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자 그렇게 하고 자 이번 시간에는 1교시 때는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수업 들어가기 전에 원가 관리회계라는 과목이 대체 뭘 공부하는 거냐 이걸 먼저 알아야 되겠죠. 그래야지 공부의 목적이 생기겠죠. 그리고 공부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수배 모양 같아요. 자 여러분들 지금 재무회계 배우고 있죠. 근데 아직 공부를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눈을 딱 감고 떠올렸을 때 재무회계 전체 구조가 떠오릅니까? 안 떠오릅니까? 갑자기 뭔가 안개가 딱 낀 것 같죠? 오늘 같은 날씨죠. 뭔가 좀 시야가 투명하지 않는 그래서는 안 돼요. 즉 재무회계가 됐건 원가 관리회계가 됐건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세법을 공부하지만 세법이 됐건 재무관리가 됐건 딱 그냥 전체 구조가 딱 떠올라야 돼요. 이 전체 제가 말했을 때 숲이라고 하는데 이 숲을 좀 그릴 수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다음에 숲만 그려서는 안 되고 숲의 경계선이 필요하잖아요, 이게. 그래서 숲의 이제 경계를 이렇게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자, 이게 이제 전체적인 구조예요, 체계예요. 그래서 최소한 이게 떠올라야 되고 이래도 하고 나서 그리고 이것만 떠올라서는 안 되고 주요한 나무들이 이렇게 좀 같이 떠올라야 되겠지. 아주 세세한 이렇게 잣나무들까지는 아니지만 이래독 때 이 정도는 해줘야 돼요, 여러분들. 잣나무까지는 아니지만 주요한 나무까지는 딱 떠오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걸 딱 머릿속에 딱 띄워놓은 상태에서 자 이해독 또는 이제 뭐 객관식 연습서 2차 공부하면서 이것들을 이제 하나하나씩 다 채워나가는 거예요. 빼고 가게. 하나하나씩. 그러니까 여기서 벗어나지 않는 구조.
그래서 하나하나씩 이렇게 집어넣는다는 생각으로. 그래서 딱 눈을 감고, 특히 2차 때는 필요해, 이게. 그래서 2차 딱 그 정리하면서 그냥 과목별로 딱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도록. 전체 수업의 모양과 그다음에 내가 공부했던 흔적들. 그리고 내가 좀 부족한 거, 내가 충분히 알고 있는 것들. 이걸 판별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이런 식으로 해 나가야지. 자, 시험에서 필요한 이렇게 다이아몬드식 공부가 가능해요.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숫과 나무고, 그 다음에 이 다이아몬드식 공부 방법인데, 자, 이게 이제 시험 날 여러분들이 책상에 앉아있는 모습이에요. 시험을 치기 위해서. 그러면 어떤 인간은, 자, 똑같은 책상에 앉아있는데,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한 사람도 있겠죠. 공부 자체가 취미야, 취미. 그냥 남이 이 책이 좋다면 이 책도 봐야 되고, 또 이것도 좀 필요하다 그러면 이것도 보완을 해야 되고, 뭐 그래서 한없이 이렇게 범위 만들어요. 뭐 인간의 능력은 어느 정도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게 시험날 이렇게 정리가 될까요? 아니면 이 상태로 시험을 볼까요? 이 상태로 시험을 보겠지. 거의 100% 이건 불합격이에요. 100%.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은 그냥 공부하겠다고 출사표는 던졌지만 실제 공부를 별로 안 해. 한 게 없어요, 한 게. 줄이니까 또 기가 막히게 줄여. 뭐 한 게 없으니까 줄일 것도 없는 거지. 자, 당연히 불합격이에요. 그러니까 공부는 적절한 범위만큼 확대를 시켰다가, 그리고 이제 때가 되면, 자, 일부 확대도 하지만 계속 줄여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시험 당일날 딱 그 축약된 이 숲과 나무의 모습으로 딱 앉아 있어야지 합격을 하는 거예요. 자,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어느 하나의 과목을, 자, 완벽하게, 어느 정도 완벽하게 남에게 충분하게 전달할 만큼 완벽하게 알기 위해서는 5년이 걸리더라는 거예요, 해보니까. 제가 원가가리에게 강의를 해보니까, 또 제가 원가가리에게 강의하기 전에는 제가 세법도 했어요, 실은. 세법, 그 사멸회계법인 이런 데서 세법 실무 강의도 했었어. 근데 한 5년은 해야지 어느 과목이든지 이게 좀 되더라는 거지. 근데 한 과목당, 우리 시험 과목 몇 과목이에요? 회계사나 세무사? 어마어마하게 많죠? 뭐 대충 제가 봤을 때 세무사는 한 25년 해야 될 것 같고, 회계사는 한 40년 해야 될 것 같아. 거의 100% 이해만 된 상태로 과목별로 충분하게 아는 상태에서 시험에 합격하려면 가능하겠어, 불가능하겠어? 그런 인생을 살고 싶어요? 만약에 그래야지 합격한다면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건 공부를 하지 않는 거예요. 인생을 그렇게 살 필요 없어요. 40년 후에 우리 뭐 합격해서 뭐 하게요? 25년 후에 합격해서 뭐 하게? 의미 없는 거잖아, 그걸. 그러니까 결국은 시험은 짧으면 1년 반, 길면 3년 반. 제 생각은 1년 반에서 3년 반 또는 4년까지 맥시멈 3년 반, 그냥 이 안에서 승부를 보는 거란 말이지. 그러니까 결국 효율성이 있어야 되는 거지. 효율적으로 해줘야 되는 거지. 자, 그러면 효율적으로 공부를 한다는 것은 이 숲과 나무, 그 다음에 이 다이아몬드식 공부를 해줘야 된다는 뜻이에요, 간단히 말해서. 자,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자, 이해와 암기가 필요하잖아요, 우리가. 즉, 이 상태가 되기 위해서는 이 숲과 나무, 그리고 다이아몬드 이 정점에 선 상태가 되기 위해서는 이해가 되어 있거나 또는 암기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죠? 그러니까 이해 암기가 필요해, 결국. 자, 그러면, 자, 한 가지만 더. 이것도 오리엔테이션이 돼버렸는데, 지금 어영부영. 자, 우리 기본수업 공부할 때는 어떤 식의 공부를 해줘야 되죠? 원가 관리학에는 거의 100%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해주의 공부를 해줘야 돼요. 이해주의. 원가 관리학을 암기식 공부를 하면은 그건 필패예요. 나중에 2차를 절대 잘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뭐 하나만 달라져도 못 풀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 산수학 우리 수학 공부 해봤죠. 기본적인 것은 여러 번 반복해서 풀어서 내 거로 하지만 결국 이해를 해야 되는 거잖아. 그러죠? 근데 도저히 이해가 안 되면 마지막에 식을 암기해서 거기다 대입해서 풀었죠. 그거랑 약간 유사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일단은 기본 강의 할 때는 철저하게 이해주의 공부를 해줘야 돼요. 이해주.
자, 이해하라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해요. 자, 예를 들어서 용어 있잖아요, 용어. 어떤 장을 공부하는데 필수적으로 등장하는 용어들이 있단 말이에요. 어떤 정의를 담고 있는 용어. 이것마저도 그냥 지나가면 안 돼요, 이거. 용어는 여러 번 반복해서 내 거로 만들어야 돼. 용어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뭐가 됐건 이해를 해서 내 거로 만들어야 되겠지만, 여러 번 읽어서 어쨌든 용어는 내 거로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용어는 내 거로 만드는 과정에서 이해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기본서 공부할 때는 이해 위주의 학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나중에 2차를 잘 볼 수 있어요. 응용 문제를 잘 볼 수가 있어요. 1차도 반은 응용 문제예요. 이해됐죠? 이해는 안 됐죠? 근데 그래야 될 것 같죠, 왠지? 자, 이해주의 학습을 무조건 기본서 공부할 때는 저랑 같이 하도록 하자. 그래서 사고력을 키우도록 하자. 제가 여러분들한테 알려주는 이 이해하는 방식을 내 거로 체화해서 여러분도 그 사고를 익힐 수 있도록 하자. 원가 관리에는 자, 재무 해결하고 차이점이 있어요. 재무 해결은 여러분들이 기준서의 내용을 배우는 거죠. 기준서에서 언급하고 있는 걸 내 거로 만드는 거죠. 기준서는 내년도에는 또 약간 바뀔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럼 내년도에 또 기준서에서 언급한 걸 또 내 거로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 세법도 마찬가지야. 세법전에서 말하고 있는 걸 내 거로 만드는 거야. 즉 무슨 말이냐? 재무회계하고 세법은 규정이라는 게 있는 거지. 정해놓은 게 있다는 거지. 원가 관리에는 그런 기준서와 같은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알겠죠? 그러면 정답이 없는 거 아니냐? 있어요. 자, 우리 수학도 마찬가지로 기준서 없잖아요, 여러분들. 근데 정답은 있잖아. 그거 똑같은 거예요, 이것도. 정답은 있는데 기준서는 없단 말이야. 그러면 이 정답을 도출하는 과정은 예를 들어서 10명이다 그러면 10명이 조금씩 달라요. 과정은 조금씩 다르겠지. 사고력은 다르다는 거지.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건 이 중에서 가장 합리적인 사고. 이걸 익히는 거지. 가장 합리적인 사고를 익혀야지 응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랑 같이 자, 기본서 수업 들으실 때는 자, 용어는 철저하게 내 거로 가지고 가는 과정에서 이해 위주의 학습을 하자. 그래서 가장 합리적인 사고를 익히도록 하자. 이걸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자, 공부하는 습관이 중요해요. 암기를 하려고 하면 안 돼. 이거 무조건 잘 이해가 안 된다. 무조건 뭔가 식을 기억해서 뭔가 대입해서 풀어야 되겠다. 이거 안 돼요. 알겠죠? 이 식이 왜 필요하고 이 구조가 왜 필요한지를 이해를 해줘야 돼. 저랑 같이. 이해하지 않으면 그냥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나중에 이 다이아몬드식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일단 이해 암기가 필요한데 초반에 이해하고 나중에 시험 보기 한 2주에서 한 달 정도 전부터 자, 이해가 안 된 건 이제 철저하게 뭐 한다? 이제 암기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시험 당일날에는 이해가 됐건 암기가 됐건 내 머릿속에 떠올라야 되는 거야. 이 상태가 떠올라야 되는 거지. 나중에 정 안 되면 암기를 해서라도 막 끼워 넣어야 되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뭐 문제집 받자마자 바로 막 후다닥 한 5분에 걸쳐서 암기한 걸 막 최근에 암기한 걸 막 적었다가 그걸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그것도. 자, 시험 끝나고 잊어버려, 암기한 것은 실은. 아마 시험 끝나고 바로 나오면서 잊어버릴까? 아니면 그 다음날 무조건 잊어버리겠지, 자고 나면. 근데 상관없어요, 어차피. 우리가 뭐 학교하고 나서 실무할 때는 보면서 할 수 있는 거잖아. 이 구조를 우리가 알고 있잖아. 그러니까 뭐에 필요한 게 어디에 있다는 거 찾을 수 있는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일단 합격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암기는 필요하지만 지금은 암기하지 않고 이해를 한다. 그래야지 나중에 암기할 게 줄어든다. 자, 나중에 암기할 게 줄이자. 우리의 목적은. 자, 요게 목적이 돼야 되고.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필요한 게 있어요. 이렇게 줄이기 위해서는. 넓힌 다음에 줄이기 위해서는. 자, 평상시에 공부 습관이 중요해. 항상 체크를 하면서 공부를 해야 돼. 표시를 하면서. 자, 제가 했던 방식. 자, GMB 방식인데 저는 이런 식으로 많이 좀 체크를 했어요. 자, 뭐 이론이 됐건 문제가 됐건 특히 문제는 딱 한 번에 그냥 쉽게 풀었던 문제는 그냥 굿 이렇게 표시를 했어요. 굿굿. 그래서 어떤 문제가 됐건 굿굿이 되면 그냥 그 다음부터는 이 문제를 안 봤던 것 같아요. 왜? 완벽하게 내가 알고 있는 문제니까.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자,
저는 그냥 굿굿이라고 생각하고 지지라고 표시했지만 세월이 지나면서 우리 뭐 이제 게임이 많이 활성화되면서 많이 등장하는 용어죠. 항복을 받는다는 뜻이잖아. 지지. 그러니까 그 문제에 대한 항복을 받아냈어. 그러니까 이걸 이제 볼 필요가 없는 거지. 자, 그리고 좀 애매해. 즉 100% 내가 이해한 것 같지는 않아. 근데 풀긴 풀었어. 또는 그냥 해답을 좀 참조하면서 풀었어. 그건 아직 내게 아니죠. 그럼 자, 미디움 또는 뭐 미들 이런 의미로 M이라고 제가 표시했어요. 그래서 MGG가 되면 이것도 더 이상 보지 않았어요. 이제 MGG가 되면. 자, 근데 요거는 이제 가끔 나오는 건데 도저히 이해가 안 돼. 이 문제 취지도 잘 모르겠고 이 문제는 내가 잘 이해를 못하고 있는 사항이야. 그럼 저는 배드 그냥 B라고 표시를 했어요. 또는 이런 식으로 표시했어. 대문자로. 그래서 이 B는 뭐 심한 경우에는 열 한 5번도 풀었던 것 같아요. 한 문제를. 뭐 계속 푸는 게 아니죠. 뭐 연속적으로 푼 건 아니고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또 보고 해서.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게 뭐 M이 됐다가 또 뭐 G가 됐다가 또 뭐 B가 됐다가 뭐 야당굿이에요. 근데 언젠가는 지지가 나온다는 거예요. 언젠가는. 약간 불안해. 그러면 한 번 더 지지지 이렇게 될 때까지 풀었던 것 같아.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되면 더 이상 안 봤어요. 문제도. 자, 이런 식으로 좀 구별을 미리미리 해두셔야 돼. 이론도 마찬가지야. 이해독할 때 봐야 될 거 이런 식으로 좀 체크를 해야 돼요. 자, 우리가 공부할 양이 많기 때문에 자, 처음부터까지 카바 투 카바 형식으로 이해독을 안 한다고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들. 자, 카바 투 카바 형식으로는 이해독만 한다. 교과서를 처음부터까지 다 읽어본 거 딱 이해독에서 끝난다고 생각해야 돼. 이해독부터서는 줄여야 돼, 바로. 이해독 하면서 좀 표시해놨던 걸 날릴 것은 날려야 돼, 알겠죠? 그렇게 해서 착착착 좀. 저는 공부할 때 이해독은 한 적이 없어요. 이해독만 했던 것 같아요. 카바 투 카바로. 근데 예를 들어 재무회계 뭐 원가 권리액에 몇 회독 했지 하고 물으면 이렇게는 말할 수 있을까요? 재무회계 한 20회독, 원가에 대해 회계 한 20회독 했던 것 같아. 뭐 처음부터까지 이 교과서를 처음부터까지 뭐 이렇게 페이지 하나하나씩 다 읽어서 20회독 가능할까 이게? 이게 소설책이에요? 소설책도 한 1000페이지 되는 걸 20회독 하려면 2만 페이지잖아. 뭐 아무리 다독이 능하다 해도 쉬운 게 아니잖아 이게. 근데 그래봤자 그것도 한 과목의 기본서 하나일 뿐인 거잖아. 뭐 답이 없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면. 1회독은 딱 한 번 하는 거고 바로 2회독 붙어서 안 봐야 될 건 안 봐야 되는 거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1회독을 좀 신경 써서 봐야 돼 여러분들이. 좀 야무지게 봐야 돼. 그러니까 사람에 따라 좀 다르지만 어떤 사람은 좀 다독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세무사나 회계사 공부에 있어서 다독은 좀 바람직하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초반에 기본서 같은 건 무조건 정독이 좋아요. 회독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해하는 게 중요한 거야. 1회독을 하더라도. 다독은 언제 하냐면 막판에 하는 거야. 막판에. 다독은 이때 하는 거야. 이때 암기하면서 암기할 거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정리하면서 다독을 하는 거야. 나중에는 다독이 필요해요. 다독은 시험 보기 한 달 전? 제 생각은 그때부터 이제 다독이 들어가야 돼. 그때부터는 빠르게 봐야 돼. 그래서 전날 바로 모든 과목을 다 1회독 할 수 있도록 이 정도가 되어야 돼. 자, 어쨌든 계획을 그런 식으로 좀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입문에서는 이거보다 훨씬 더 좀 자세하게 다뤘으니까 자, 오리엔테이션은 공부 방법론 등은 입문을 좀 더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이제 곧바로 원가 관리액의 과목 소개하고 자, 이 전체 수를 알려드릴게요. 제가 강조하는 이 전체 수. 그리고 이 기본서는 이 전체 수배 입각에서 쓰여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봅시다. 자, 여러분들 맨 앞에 보시면 재무회계와 관리회계, 즉 회계학의 어떤 분류가 나와 있을까요? 뭐 우리 과목 이름이 원가관리회계죠. 원가관리회계는 뭘 공부하고자 하는 과목이냐? 이걸 먼저 알아보도록 하자. 자, 결국 회계학의 정의는 회계란 게 뭐죠? 회계란 자, 뭔가 회계 정보를 필요로 하는 이 재무적 정보를 필요로 하는 어떤 정보 이용자들이 있겠죠.
자, 그런 정보 이용자들에게 유용한 자, 재무적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학문을 말해요. 자, 재무적 정보야. 그러니까 재무적 정보니까 기본적으로 화폐 금액으로 말할 수 있는 정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재무적 정보다라는 거의 핵심은 화폐 금액으로 말할 수 있는 정보. 즉, 회계학은 말로 하는 거다 아니면 화폐 금액으로 정보를 전달하는 거다. 화폐 금액으로 정보를 전달하는 거죠. 금액으로. 자, 유용한 재무적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정보 이용자에게. 자, 그러면 봅시다. 자, 무슨 기업이 있다고 합시다. 자, 요게 이제 회사예요, 회사. 그래서 무슨 기업. 자, 그러면 이 기업의 이해관계자들을 생각해 보면, 자, 이렇게 외부 이해관계자도 있을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국가 기관도 있을 거고, 자, 세금 받아야 되겠죠? 세금. 그 다음에 채권자. 자, 여기는 세금을 징수해야 될 거고, 채권자는 원금하고 이자를 나중에 받아야 되겠지. 원금도 해소해야 되고 이자도 받아야 되는 거지. 자, 그리고 주주가 있을까요? 주주는 쉽게 말해서 배당을 받거나 또는 어떤 주식 가치가 올라가서 어떤 차익을 얻거나 이걸 목표로 투자를 한 사람이잖아. 자, 채권자와 주주의 가장 큰 차이점은 자, 여기는 그냥 투자를 한 사람이에요. 나중에 원금을 보장받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투자를 한 사람이야. 그래서 원금을 다 날릴 수도 있는 거지. 아니면 원금이 100배가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굉장히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인 거지. 자, 채권자는 그냥 약정에 따라서 원금을 나중에 받고자 하는 거고, 약정에 따른 이자를 나중에 아니라 그냥 그때그때 받고자 하는 자를 말해요. 그러니까 여기는 로우 리스크지. 로우 리스크, 로우 리턴이라고 말할 수 있죠. 약간의 좀 차이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은 누구를 선호하죠? 아마 여기 대부분은 밑에를 선호하니까 밑에. 자, 여기는 2배가 될 일은 없어요. 원금이. 아주 기간이 길지 않으나. 그러죠? 뭐 이자를 다 합해봤자 원금의 2배가 되질 않을 거예요. 여기는 0이 될 수도 있지만 100배, 1000배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뭐 많은 사람들이 0이 될 수 있다는 건 생각하지 않고 100배, 1000배만 생각해. 이거 투자를 하려고 하겠지. 대부분. 그래서 거의 한 8, 90%는 원금보다 해소액이 더 적어. 실상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주는 굉장히 리스크를 안고 투자를 한 어떻게 보면 이 기업의 가장 중요한 이해관계자인 거지. 자, 어쨌든 이렇게 3명의 주요한 이해관계자 등이 있어요. 이거 외에도 더 많이 있지만 자, 주요한 이해관계자는 3명.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자, CEO가 있겠지. 경영자, 최고 경영자. 자, 그리고 어떤 이사들이 있겠지. 이사급들. 그리고 이 이사 아래는 또 굉장히 많은 또 어떤 중간 관리자와 어떤 또 종업원들이 이렇게 산재 있겠죠. 자, 이게 이제 기업 내부에 있는 어떤 이해관계인이 되겠어요. 자, 종업원이라 적겠어요. 자, 그러면 기업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외부 이해관계인과 내부 이해관계인이 있는데 그러면 이들에게 유용한 재무적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겠죠. 자, 그래서 회계학은 크게 2가지로 분류할 수 있어요. 자, 첫 번째가 재무회계 영역과 관리회계 영역으로 구별할 수 있더라. 자, 재무회계는 바로 이 외부 정보 이용자에게 유용한 재무적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회계예요. 이들을 대상으로. 자, 그에 반해서 관리회계는 내부 정보 이용자에게 유용한 재무적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회계예요. 그래서 최고 경영자로부터 종업원까지 전부 다 해당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 외부 정보 이용자는 어떤 정보를 필요로 할까요? 이 기업의 어떤 아주 상세한 정보보다는 이 기업 전체 모습이 중요하겠죠. 이 기업의 재무 상태는 어떠하지?
자산부채 자본은 어떠하지? 이 기업의 손익은 어떠하지? 즉 이익 구조는 어떠하지? 경영성과는 어떠하지? 바로 수익과 비용. 그래서 어떤 경영성과. 이 기업의 현금 흐름은 양호하냐? 혹시 부도가 날 위험은 없는 거냐?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죠. 자, 이러한 정보를 담고 있는 게 바로 재무제표죠. 재무제표가 바로 이러한 정보를 담고 있는 거지. 그래서 자, 어떤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나 얘기하자면 재무제표라는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나 얘기해요. 재무제표. 자, FS. 그래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자, 그에 반해서 관리에게는 목적이 매우 다양하겠죠. 경영자가 어떤 계획을 수립하는데 어떤 정보를 필요로 할 수도 있고, 또는 경영자가 이 중간 관리자의 어떤 성과를 평가하는데 어떤 재무적 정보를 필요로 할 수도 있고, 또 의사결정하는데 어떤 정보를 필요로 할 수도 있고, 또 기업이 수립한 전략을 실행하는데 재무적 정보를 필요로 할 수도 있죠. 이런 식으로 매우 목적이 다양할 거란 말이지. 그러니까 꼭 정해진 바가 없다는 거야. 이쪽은 딱 정해진 게 있고 이쪽은 정해진 바가 없이 그냥 특수 보고서, 그때그때 목적에 맞는 특수 보고서를 제공하는 거지. 특수 보고서를. 자, 이런 차이점이 있고, 그다음에 재무에게는 자, 재무제표라는 정보를 외부 정보 이용자에게 주는데, 그럼 외부 정보 이용자가 자, 일관된 해석이 가능해야 되겠죠. 여러 기업들 간에 비교할 수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신뢰할 수 있어야 되겠지. 네, 자, 그러기 위해서 뭘 충족해야 되냐면 정해놔야 된다는 거야. 이 재무제표 작성의 지침을 정해놔야 되는 거지. 그래야지 이 재무제표라는 정보를 가지고 동일한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거지. 정해놔야지만이. 자, 이게 바로 뭐죠?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 원칙이죠. 자, 소위 말해서 갭이라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 원칙, 이 갭을 우리나라는 자, 한국 채택 국제 회계 기준 KIFRS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자, KIFRS란 말이지. 여러분들은 좀 불운한 시대이긴 해. 한 20년만 먼저 공부를 했어도 재무회계가 이렇게 어렵진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재무회계 공부하는 거에 한 3분의 1 정도 노력했으면 됐을 것 같긴 해요. 자, 이건 미국 어떤 회계 기준이 아니면 유럽에서 나온 회계 기준이야. 유럽이잖아, 유럽. 유럽에서 만든 회계 기준이란 말이야. 자, 미국과 유럽은 가장 큰 차이점이 미국 회계 기준은 거의 성문화되어 있어요. 아주 간단해. 그리고 좀 직관적이야. 근데 유럽 사람들은 뭘 좋아하죠? 이 사유하는 걸 좋아하잖아. 여러 가지 철학, 문학, 여러 예술적인 걸 되게 좋아. 그러니까 이 사고가 굉장히 뭐랄까 좀 철학적이고 좀 문학적이야. 그러니까 이 IFRS 자체 그 내용이 굉장히 좀 뭔가 이해하기 어려운, 뭔가 좀 이게 회계학인지 뭐 문학인지 잘 모르는 그런 느낌이 드는 그런 문장들로 많이 구성이 돼 있죠. 그러다 보니까 공부하는 입장에서 좀 이게 어렵습니다. 자, 그리고 한국 회계기준원도 이 내부 종사자들이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마찬가지로 유럽 기준원도 마찬가지겠지. 그러니까 한 가지 어떤 기준을 정해놨으면 이 기준 가지고 수십 년 동안 쓰지 않는단 말이야. 몇 년 지나면 또 바꿔야 되는 거잖아. 조금씩 바꿔줘야 돼. 시대 변화에, 물론 좋은 말로 시대 변화에 따라서 바꾼다라고 말을 하지만 한편으로는 직업의 어떤 영속성, 계속성을 위해서 조금씩 계속 뭔가 할 일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게 뭔가 이렇게 선택이 가능한 어떤 방법론이 있으면 뭐 A 방법 썼다가 B 방법 썼다 이렇게 바꾼단 말이지. 그러니까 수험생 입장에서는 좀 곤란한 거지. 근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딱 정해놓았던 기준이 있어요. 이 기준에 따라서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외부 정보 이용자에게 전달해 줘야 되는 거예요. 자, 그에 반해서 이쪽은 이런 거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는 거예요. 자, 각각의 기업마다 또 각각의 정보 이용자마다 다 목적이 달라. 그러니까 이걸 정해놓을 수도 없는 거야. 그냥 케이스 바이 케이스야. 그때그때 사례에 맞게. 그래서 이런 거 없어요. 관리액이 가장 큰 차이점. 그다음에 이 재무회계는 무엇보다도 이 정보가 신뢰할 수 있는 정보여야 돼.
외부 정보 이용자가 이용하는 거니까. 그래서 신뢰성이 중요해. 이쪽은 신뢰할 수 있는 정보여야 된다는 거. 근데 이쪽은 어떨까요? 그런 거 아니죠? 이쪽은 뭐가 중요할까? 이 정보 이용 목적에 맞는 정보여야 된다는 거지.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여러분들. 목적 적합성. 목적에 적합한 정보냐 아니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목적 적합성이. 그다음에 이쪽은 재무회계는 이 작성도 딱 법에서 정해놔야 되겠죠. 그냥 수시로 작성하는 게 아니라 분기, 반기 또는 1년에 한 번 이런 식으로 딱 이건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작성 시점도 정해져 있어. 자, 분기에 한 번씩 상장기업들 또는 반기 또는 회계 기간 보통 1년이 되겠죠. 연 이런 식으로. 자, 여기는 이런 식으로 정해진 게 있을까? 관리에게는 이런 식으로 정해진 것도 없다는 거죠. 그냥 그때그때 필요할 때 필요시에 그냥 작성하는 거예요. 필요시에. 자, 이런 큰 차이점이 있어요. 자, 재무회계와 관리회계 일단 크게 회계가 이렇게 두 가지로 구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원가회계라는 것도 있단 말이지. 원가회계는 또 별도 회계. 자, 원가회계는 그럼 뭐냐면, 자, 요 아래에 이제 원가회계가 있어요. 원가회계. 양쪽 사이에. 자, 재무회계, 관리회계, 그리고 원가회계라는 게 있어요. 자, 원가회계는 뭐 하고자 하는 회계냐면, 자, 기업의 형태 중에 제조업이 있잖아. 가장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기업. 제조업은 무에서 유를 창조해요. 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제품이라는 유가 나오는 거야, 유가. 제품이라는. 그러면 이 제품의 원가를 알아야 되는 거잖아. 자, 상기업의 상품의 원가는 쉬워, 계산이. 이미 만들어진 걸 그냥 유통하는 거니까. 상기업의 상품은 쉬운데 반해 제조업의 제품은 뭔가 별도로 뭔가 내가 노력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거지. 그래서 자, 원가회계란 건 바로 제조업에서 생산하는 이 제품의 원가를 계산하고자 하는 회계예요. 자, 제품 원가를 계산하고자 하는 회계야. 제품의 원가를 계산하고자 하는 회계. 자, 이 제품 원가 계산을 하여 이 제품 원가 정보를 획득했으면 이게 이용되어져야 되는 거잖아. 자, 요걸 이용하는 회계가 자, 첫 번째 재무회계, 자, 두 번째 관리회계란 말이지. 즉, 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자, 재무상태표에 재고자산 계정이 있죠. 재고자산. 그리고 손익계산서의 중요한 항목 중에 매출원가가 있죠. 자, 이 재고자산과 매출원가 가액은 뭘 해야지만이 확정이 되더라? 제품 원가 계산을 해야지만이 확정이 되더라. 그래서 제품 원가 계산을 하여 제조업의 재고자산가액, 그 다음에 매출원가 가액을 확정하고자 하는 그런 회계가 바로 원가회계예요. 첫 번째 이유. 자, 또 한 가지 이유는 특수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자, 그때그때마다 목적에 맞는 특수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뭐가 또 필요할 수 있냐면 제품 원가 계산 결과가 필요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제품 원가 계산 정보를 이용하여 자, 관리에게서 필요로 하는 특수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다는 거지. 이게 두 가지 목적 때문에 제품 원가 계산이 필요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거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재무회계에서? 제품 원가 계산의 방법을 배울까요? 안 배울까요? 안 배운단 말이야. 재무회계는 기본적으로 상기업을 전제로 만들어 놓은 회계야, 원칙적으로. 상기업. 그리고 이 상기업을 기준으로 만들어 놓지만 경우에 따라서 필요하면 이제 서비스업, 제조업에 관한 내용도 있어요. 근데 이건 없단 말이야. 왜 없냐면 이거는 원가 회계에서 다루기 때문에 별도로. 자, 그러면 재무회계는 이거 배운다는 거지, 여러분들. 자, 우리 과목 이름이 뭐죠? 우리 공부하고자 하는, 저랑 같이 공부하고자 하는 이 과목 이름이 원가 회계 아니면 원가 관리 회계예요. 원가 관리 회계죠. 자, 우리는 이거 공부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원가 회계와 관리 회계를 저랑 같이 공부한다는 거지. 자, 그러면 기본수가 두 권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자, 상권은 원가 회계를 다루고자 하는 게.
이 첫 번째는 제품 원가 계산하는 방법을 배우는 회계. 그 다음에 하고는 관리 회계. 자, 시험은 약 4대 6. 40%, 60%. 근데 거의 반반이라고 보시면 되겠어. 자, 회계사는 공식적으로 앞으로 4대 6으로 출제를 이렇게 언급하고 있지만 이 구분이 좀 모호해. 원가회계와 관리회계 이 구분 자체도 실은 모호한 거야. 자, 똑같은 내용이 어떤 그 교재는 원가회계에서 다루고 있고 어떤 교재는 관리회계에서 다룰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호하기 때문에 이걸 정확히 구분한다는 건 쉬운 게 아니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4대 6이지만 거의 정확히 말씀드리면 이제까지 그냥 경험상으로 45, 55 정도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 45 대 55. 요 정도 되는 것 같아. 그냥 반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 편하게. 이해됐죠? 자, 이게 우리 공부의 범위다. 되게 많죠? 이 원가에게도 원가 계산하는 방법들 규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없어, 이것도. 굉장히 많은 방법들이 있어. 관리에는 당연히 없고. 그러니까 우리는 규정이 없는 이 모호한 숲을 우리가 하나하나씩 이렇게 구축해 나가는 거야. 규정이 없는 것을. 그럼 이거 공부하는 게 좀 어려운 거 아니냐? 어려울 수 있어. 그러니까. 그래서 정확하게 이 숲의 형태를 더욱더 다른 과목에 비해서 잘 알아야 되는 거야. 다른 과목은 숲이 똑같은 모습이야. 기준서, 법전. 이 형식에 따라서 똑같은 모습이겠지. 근데 원가 관리하기는 그렇지 않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여러분들. 자, 전 세계적으로 기본서가 예를 들어서 뭐 100권이 있다면 100권이 전부 목차가 다른 거야. 수록하고 있는 내용은 똑같지만 이걸 어떻게 설명할 거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 저는 저 나름대로의 이 숲의 모습이 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로는 제가 생각하는 이 숲의 모습이 공부할 때는 가장 편할 거다. 이런 생각을 하고 썼다. 물론 착각일 수도 있지만 그렇지는 않을까요? 자, 원가관리에게 대충 과목 이제 설명했고, 그러면 3페이지 잠깐 하단을 봅시다. 원가관리회계에서 주로 공부하고자 하는 적용 대상 업종은 크게 기업은 상기업, 제조업, 그 다음에 서비스업이 있죠? 어떤 걸까? 세 가지 다 다루는 거예요, 실은. 원가관리회계로 해서 제조업만을 대상으로 하지 않아요. 근데 대부분 제조업을 기준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특히 원가회계는 그냥 100% 제조업을 기준으로 설명하고 있어. 자, 그러면 이 제조업이 가장 복잡하기 때문에 제조업 기준으로 설명하면 이걸 상기업과 서비스 기업에서 그냥 갖다 쓰면 되는 거죠. 약간 줄여서 갖다 쓰면 되는 거지. 자, 제가 입문 강의할 때 설명드렸었죠. 상기업이 뭐고 제조업이 뭐고 서비스업이 뭐고. 자, 이건 되게 중요한 구분이니까 한 번만 더 설명드리면 우리 그 스마트폰 다 이용하고 있죠? 제가 생각하는 자, 우리 인류의 역사에 큰 분기점 몇 개 있는데, 자, 그 근대로 들어와서 첫 번째 분기점은 일단 산업혁명인 것 같아. 그러니까 그 전에는 집에서 이렇게 필요한 걸 스스로 만들다가 이제 공장에서 이제 대량 생산하면서 이게 산업이 구조가 확 달라졌어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보면 두 번째 분기점이 고작 우리가 생각하기로 한 5년 정도밖에 안 된 것 같아. 바로 뭘까요? 스마트폰. 스마트폰 이전의 시대와 스마트폰 이후의 시대는 완전히 차이가 있어요. 스마트폰 이전의 시대는 거리를 다니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다닐까요? 아니면 이렇게 다닐까요? 2007, 8년도만 해도 이렇게 다닐까? 아니면 이렇게 다닐까? 다 이렇게 다녀. 다른 사람들이 관심도 있어. 뭐지 저 사람은?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하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여기는 어디지? 여기 간판은 뭐지? 다 이렇게 보고 있어. 전화기 물론 있었어. 휴대폰이 있었어. 근데 휴대폰이 스마트폰이 아니라 그냥 통화만 가능한. 자리야 문자 정도. 삐삐, 그런 거였단 말이야. 근데 갑자기 이제 2008년, 7, 8년 요 무렵에 대해서 이제 스마트폰 시대가 됐잖아.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다니는 게 아니라 다 이렇게 다녀. 지하철에서도 옆에 누가 탔는지도 몰라.
그러죠. 버스에도 뭐 관심도 없어. 완전히 달렸어. 세상이 완전히 바뀐 것 같아.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인간이 뭐라고 하지? 이제 좀 그 자기 중심적이고 그 다음에 약간의 이기적이고 그 다음에 약간 반사회적이 된 거지. 사회적 동물에서 어떻게 보면 자기만의 울타리로 다시 철수했다고 말할 수 있어요. 자기만의 보이지 않는 그런 울타리 안으로 자기가 들어간 거야. 저도 마찬가지. 약간 그런 느낌이 들어. 그래서 어떤 뭐 사회적 어떤 동물에서 좀 진짜 많이 철수한 그런 느낌이 들어. 세상이 완전히 좀 바뀐 것 같아. 좀 더 지나면 이제 더 뭔가 또 바뀌게 되겠지만 아마 스마트폰이 생긴 그 변화 정도가 되려면 한참 더 있어야 될 것 같아. 상당히 큰 영향을 미쳤어요. 그러니까 이 애플이라는 회사가 어떻게 보면 진짜 인간을 많이 배란시킨 거지. 인간을. 뭐 장단점이 있어. 스마트폰 이전과 이후를 보면 꼭 안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좋은 점도 있고 장단점이 있는데 뭐 말하다 갑자기 튀었네. 자 봅시다. 그 휴대폰, 스마트폰을 다 가지고 있단 말이야. 자 그러면 크게 이제 제조업이 있다는 거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이제 제조업의 영역이에요. 자 볼까요? 스마트폰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 공장이 일단 있어야 되겠잖아. 그러죠? 공장이 필요하잖아. 제조하는 곳이 필요하잖아. 그래서 제조업의 가장 큰 특징은 제조하는 곳이 있다는 거, 공장이. 공장에서 스마트폰을 만들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원재료도 필요하잖아. 그래서 원재료도 투입을 하겠지. 자 그러면 이 원재료를 투입하기 위해서 원재료를 또 매입을 해야 되고 또 보관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매입한 양하고 사용한 양이 또 달라질 수 있잖아. 그러니까 원재료 또 보관 창고도 필요할 거야 이렇게. 자 그리고 사람도 필요해요. 사람도 일단 있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기타 어떤 생산 자원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 거지. 굉장히 공장에서 필요로 하는 것들이 많겠지. 뭐 공장에서 이제 스마트폰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소비자들이 이 공장 앞에 줄 서 있는 거 아니잖아. 그러니까 뭔가 이 완성품을 보관하는 이 제품을 보관하는 제품 보관 창고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 그러죠? 제품 보관 창고가 있어서 자 여기에서 이제 판매가 이제 이루어지는 거지. 여기서 이제 판매. 자 제품 보관하고 있다가 그때마다 이제 유통업자한테 이제 넘기겠지. 판매가 있겠지. 그러면 자 이 제조업으로부터 이 매입을 하는 자가 바로 누구냐면 상기업자가 되게 하는 거죠. 상기업자인 거야 이게. 상기업. 그래서 상기업자는 뭔만 있으면 되냐면 공장 같은 거 필요 없어요. 그냥 상품 보관 또는 진열 창고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상품을 보관한다거나 또는 진열하는. 자 소비자를 상대로 하면 진열할 거고 뭐 다른 도매업을 상대로 하면 보관만 하면 되는 거지. 그래서 상품 보관 또는 진열 창고가 필요해. 그러니까 제품이 뭐로 바뀌는 거야 이제? 상품으로 바뀌는 거야. 그럼 얘는 그냥 사서 그냥 파는 거야 그대로. 마진 붙여서. 아주 간단해 그러니까 행위가.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다시 판매가 이루어져요. 그래서 우리 같은 이제 소비자들이 스마트폰을 이게 스마트폰인가? 이렇게 들고 있는 거야. 보고 있는 거죠 이렇게. 간판을 안 보고 스마트폰을 보고 있는 거야. 우리가 사서. 자, 이런 과정이에요. 그러면 자, 여기서 서비스업은 또 뭐냐? 자, 서비스업은 이런 거죠. 이 상품을 보관하기 위해서는 또 상품 보관 창고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 그렇죠? 그러면 이 상품 보관 창고를 봅시다. 뭐 서비스업은 어느 곳에서나 다 끼어들 수가 있는데 자, 예를 들어서 이것도 하나의 서비스업이란 말이지. 이 공장에서 필요로 하는 기타 자원 중에 전력 같은 것도 필요로 하잖아. 한 X와 같은 이름을 말하면 안 되니까. 자, 어떤 전력 공급회사도 필요하단 말이야. 전력을 공급해주는 회사도 필요하겠지. 그렇죠? 뭐 이것도 일종의 서비스업이야, 이거. 전력은 역시 무에서 유가 나오는 거지만 눈에 띄지 않는 거기 때문에 제품이라고 말을 하지 않는 거야.
전력을 공급하는 행위를 하는 거지. 용역이라고 말하는 거야, 용역. 서비스는 다른 말로 용역이라고 말을 해요. 자, 그리고 여기에서도 또 필요해요. 자, 판매해서 또는 매입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면 운송이 필요할 수 있잖아. 바로 공장하고 이 상품 보관처가 붙어 있는 거 아니니까. 그러니까 트럭 같은 거로 운송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운송업자도 있겠지. 그래서 외부 트럭을 이용하면 이렇게 운송업체도 있단 말이에요. 운송회사. 자, 운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야, 여기도. 운송 서비스. 자, 이것도 하나의 서비스업이고. 자,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야. 여기서 근무하는 노동력도, 자, 일용직이 있을 수 있잖아. 그럼 일용직은 또 일용직 인력 회사하고 또 계약을 맺어. 그래서 인력 회사에서 또 이 기업하고 또 계약을 체결해서 일용직을 또 공급받아. 그러면 일용직은 또 인력 알선 업무를 해줬잖아. 그것도 일종의 서비스업이야. 자, 서비스업이 가장 많은 거야. 업종이.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 이 상품을 보관하기 위해서, 자, 이 건물을 지어야 돼요. 상품을 보관하기 위해서. 아직, 이게 일부가 이렇게, 그냥 건물을 짓는다 하지 말고, 홍수로 일부 건물이 이렇게 좀 파손이 됐다고 합시다. 그럼 이거 수리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또, 이 건물도 수선이 필요하단 말이지. 그러죠? 그러면 건설회사가 필요할 거 아니야. 건물 또 수선을 전문으로 하는 어떤 건설 회사가 필요해. 이것도 일종의 서비스업이란 말이야. 이런 식으로 서비스업도 무에서 유를 만들어요. 자, 그럼 볼까요? 또 여기도 마찬가지. 한 가지만 더. 자, 우리가 통신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 통신 서비스를 또 이용해야 되는 거잖아. 통신 회사하고 또 계약을 체결해서 뭐 SX 뭐 이런 식으로 뭐 또 뭐지? KX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서비스하고 뭐 계약을 체결해서 통신 또 서비스를 받아야 되는 거잖아. 그렇죠? 그래서 또 통신 회사가 필요한 거잖아. 이것도 또 서비스업이 굉장히 많은 서비스업이 있어요. 자, 그럼 볼까요? 이 건설회사가 됐건 뭐가 됐건 서비스업도 이 제조업하고 거의 비슷하단 말이야. 뭔가 이 용역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자, 한 가지 이 건물 수선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이거 위치가 좀 잘못됐어. 얘를 밑으로 보냈어야 되는데, 너 요리 와. 얘 약간 이야기 해볼게요. 자, 다시 요리짝 오면. 자, 건물 수선하기 위해서는 역시 건물 수선 자재 같은 게 필요할 거 아니야. 이쪽에 원재료 같은 게 필요하겠지. 역시 이 서비스업도 원재료가 필요해. 원재료. 외부에서 원재료를 사서 뭔가 해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이 건설 노동자도 필요하겠지. 그 다음에 기타 자원도 역시 필요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자, 그래서 요것들이 투입이 돼서, 자, 서비스가 이제 제공이 되는데, 용역이 제공이 되는데, 이 용역 제공이 완료가 안 됐다. 완료가 안 됐다 이 말은 건설이 마무리 안 됐다는 거죠. 그러면 자, 미완성 일종의 공사 같은 게 되는 거잖아. 미완성 공사. 미완성 공사인 상태가 될 수도 있고, 또는 이것들이 제공이 돼서 완성은 될 수 있잖아. 자, 완성까지는 되어 있는 상태면 완성된 상태일 수도 있어. 완성 공사일 수도 있고. 그리고 자, 또 이미 완성까지 돼서 자, 대금까지 받을 수도 있잖아. 자, 완성까지 해서 이제 상대방하고 이제 공급 끝났어. 용역 제공 끝. 이렇게 인정을 받을 수도 있잖아.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끝나서 판매까지 다 이루어질 수도 있잖아. 즉, 판매라고 하면 좀 이상하니까 자, 용역 제공이 완료된 거지. 용역 제공 완료. 완료된 상태일 수도 있는 거잖아. 자, 이런 식으로 여기 공장에 해당하는 게 뭐 미완성 공사하고 유사할 거고, 저기 제품에 해당하는 게 완성 공사하고 유사하겠지. 자, 이런 식으로 놓고 보면 서비스업과 제조업도 크게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차이가 없어요. 자, 제조업과 서비스업 둘 다 무에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뭐가 나오는 거냐면 유가 나오는 거예요. 무에서 유가. 자, 그러니까 우리 원가관리에게는 이런 식으로 짜여져 있다. 자, 이거 제조업 위주로 설명하면 충분하겠다. 상기업은 간단하고 이거는 재무회계에서 주로 다루니까 거의 다루지 않아, 이건.
그 관리액의 일부 장에서 이건 등장해. 시험에 나오긴 하지만 원가액에는 필요 없고, 이거 의도한 거 아니에요. 의도한 게 아니라 이게 제가 이렇게 설명하면서 눌려버린 거야. 자, 이거 다루면 이 서비스업도 거의 똑같은 이야기니까 굳이 안 다뤄도 되겠죠. 그러죠? 이걸 준용해서 응용해서 이용할 수 있단 말이에요. 거의 그대로 이용해도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제조업을 주로 대상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근데 시험은 상기업, 서비스업 일부 나오긴 해. 그러니까 그때 나올 때마다 우리 공부하면 되는 거야. 자, 제조업 위주로 우리는 공부를 해 나가면 되겠다. 자, 여러분들 재무회계 시간에 이런 거 안 배웠잖아. 그러니까 주로 우리는 이거 다룬다, 이거. 자,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다. 자, 그러면 이제 원가 관리액의 전체 공부 범위와 자, 공부 대상 업종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일단 기초가 되겠어요, 여러분들. 자, 그리고 이제 저랑 같이 4페이지, 5페이지로 가봅시다. 자, 4페이지, 5페이지에 있는 게 바로 원가 관리액의 개간이라고 해서 이게 바로 전체 숲이다, 숲. 숲의 모습이다. 그래서 입문 강의 때 자세하게 설명해 줬어요. 자, 그래서 그 정도까지 자세하게는 안 할 거고, 자, 전체 숲의 모양만 알려줄게요. 그리고 한 번 정도 들어보시기 바라고 해 나가면 돼요, 이제 앞으로. 자, 우리가 공부할 전체 숲이 이렇게 생겼구나. 한번 그림 한번 그려보도록 하자. 자, 빠르게 지고 갈게요. 제가 좀 욕심이 많은 것 같아. 원래 이것도 일정이 없었어. 1시간 만에 이 개강까지 다 설명하고 1교시 끝내는 게 원래 예정이었을 거야. 근데 하다 보니까 이것도 설명하고 시간이 또 오버해버려서 한 10분 정도 더 할게요. 자, 원가 관리회계는 공부를 이렇게 나눠서 할 거다. 원가 회계와 관리회계로 구별해서 원가회계, 관리회계. 자, 먼저 각 공부의 목적을 배워보자. 원가회계는 자, 제품 원가를 계산하고자 하는 회계이기 때문에 자, 제품 원가 계산하는 방법론을 배우는 회계예요. 방법들을. 그래서 목적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저건. 자, 제조업의 제품 원가를 계산하고자 하는 회계다라는 거예요. 제조업에서 생산하는 제품의 원가를 계산하고자 하는 회계. 자, 그리고 관리회계는 아까도 이미 배웠지만 자, 회계 정보를 엄밀히 따지면 이 제품 원가 계산 정보를 기업 내부에 활용하고자 하는 회계예요. 자, 기업 내부의 활용. 뭔가 유용한 재무적 정보를 얻기 위해서 자, 기업 내부에 이 원가액에서 창출한 정보를 활용하고자 하는 회계. 기업 내부의 활용을 다루는 회계다. 이렇게 일단 목적을 먼저 밝히고 자, 그러면 이 원가회계는 공부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할까요? 자, 일단 1장하고 2장은 원가 관리회계 기초를 배우는 거예요. 자, 원가 회계와 관리회계에서 필요로 하는 다양한 용어 정리, 그리고 제조업에서 생산하는 제품의 원가 계산의 이 과정 흐름, 이런 기초를 좀 배우는 장이야. 그 다음에 원가 배분 이런 거 다루는. 그래서 자, 기초가 다 끝났으면 이제 여기에서 이제 총 4가지로 구별하여 자, 원가 계산 방법들을 배워 나갈 거예요. 자, 이 4가지 구분을 통해서 자, 4가지 구분을 이렇게 할 거예요. 자, 원가를 계산하기 위해서 일단 원가 배분이라는 걸 해야 돼요. 원가를 뿌려주는 게 필요한데 이 원가 배분을 정확하게 할 수도 있고 좀 대충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원가 배분의 정확성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자, 원가 배분을 대충 할 거냐 정확하게 할 거냐에 따라서 자, 전통적 원가 계산과 자, 80년대 이후에 등장한 활동 기준 원가 계산 이렇게 구별합니다. 자,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다. 80년 이전과 이후로 또 구별해야 돼요. 우리 원가 관리회계는. 자, 80년 이후에 처음으로 나온 이론들은 최신 이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 상당히 뭐 80년이면 오래된 건데 그게 최신이야. 그래서 80년 이전 건 예전부터 있었던 거, 전통적인 거. 80년 이후는 최신 거. 이렇게 구별한다. 그래서 크게 전통적 원가 계산과
자, 활동 기준 원가 계산. 이렇게 두 가지 원가 계산으로 구별한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풀들은 제품 원가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제품 원가를 모아야 되겠죠. 그래서 제품 원가를 모으는 걸 제품 원가 집계라고 말을 해. 집계. 그래서 자, 제품 원가, 자, 원가 집계를 집계. 뭐 집의 지키는 개가 아니야. 집계를 어떻게 할 거냐? 자, 개별적으로 할 수도 있고 또는 종합해서 할 수도 있어요. 개별적으로 집계할 수도 있고 또 종합해서 집계해서 뭔가를 할 수도 있어. 그래서 크게 개별 원가 계산과 자, 종합 원가 계산으로 구별할 수 있어요. 종합 원가 계산. 그다음에 종합 원가 계산과 관련하여 자, 종합 원가 계산인데 여기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자, 뭔가 추가해서 다뤄야 될 게 또 필요한 게 있어요. 종합 원가 계산이지만 종합 원가 계산만 해서는 안 되고 자, 어떤 특수한 원가 배분이 더 필요한 게 있어. 바로 그게 연산품이라는 그런 용어가 등장할 거고 부산물이라는 말이 등장할 거예요. 여러분들 부산물은 대충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어떤 부수적으로 만들어진 거. 뭐 그런 느낌이 나죠. 그래서 자, 연산품과 부산물이라는 그런 이제 대상이 나오게 될 건데 자, 연산품과 부산물의 원가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종합원가 계산도 필요하지만 그거 위에 자, 특수한 원가 배분 하나가 더 필요해. 그래서 이건 별도 장으로 다뤄요. 자, 그래서 자, 종합원가 계산과 관련하여 연산품과 부산물의 원가 계산. 이런 게 또 필요할 수 있다. 이렇게 다루면 되겠다. 자, 그리고 또 제품의 원가를 어떻게 측정할래? 원가를 사후적으로 측정할 수도 있잖아. 실제 발생한 액으로. 자, 이게 바로 실제 원가 계산이야. 말 그대로. 자, 우리는 그거밖에 생각하지 않았겠죠? 그러죠? 여러분들 원가 원래기 공부하기 전에는 사후적으로 그냥 실제 액으로 측정하는 것만 생각했겠지. 자, 실제 원가 계산. 그런데 이거는 이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단 말이야. 사후적으로 측정하면 너무 원가 계산 측정 시점이 늦어지니까 원가 계산이 지연되고 그러니까 목적 적합한 정보가 안 나오겠지. 나중에 나오니까. 그리고 이걸 뭔가 피하기 위해서 다른 조치를 취하면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고 그래서 뭔가 사전적으로 원가를 측정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을 필요도 있죠. 자, 그래서 두 가지의 사전적 원가 계산이 있어요. 바로 정상 원가라는 개념이 등장하고 자, 정상 원가로 측정하는 방법이 있고 또 들어보셨을까요? 표준 원가란 말은 들어봤죠? 많이 쓰죠. 표준이 어쩐데 뭐를 많이 들어봤죠. 그래서 표준 원가를 미리 정해서 표준 원가로 측정하는 방식이 있어요. 그래서 정상 원가 계산과 표준 원가 계산이라는 게 있다. 세 가지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제품 원가 측정하는 방법에 따라 실제액으로 정상 원가로 표준 원가로 세 가지. 자, 그리고 마지막 이제 분류가 자, 제품 원가를 어떤 원가로 구성해서 측정하려 하는 이야기야. 즉 제품 원가 구성을 어떤 원가를 포함해서 할래? 무슨 말인지 뭐 예를 들어서 이 공장 안에서 발생한 모든 원가는 다 제품 원가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공장에서 발생한 원가지만 어떤 목적 때문에 일부를 빼버릴 수도 있다는 거야. 제품 원가에 포함 안 시킬 수도 있다는 거야. 일부를 공장에서 발생을 했지만 무슨 말인지 이까지 이해됐죠? 이 말은 공장에서 발생한 모든 원가를 전부 포함할 수도 있고 어떤 원가는 그냥 어떤 목적으로 인해 빼버릴 수도 있고 그래서 제품 원가 구성을 어떤 원가로 할래? 자, 공장에서 발생한 모든 원가 전부를 그냥 제품 원가로 보겠다. 이게 전부 원가 계산이야. 전부를 제품 원가로 보겠다. 어떤 목적 때문에 자, 변동 원가 계산이라는 게 있고 또 초변동 원가 계산이라는 게 있어요. 변동과 초변동. 자, 제가 입문 강의할 때 이것들은 제가 알려줬죠. 혹시 이제 입문 강의 들으신 분들은 한번 들어보셨을 거야. 상관없어요. 그냥 굳이 그까지 안 들어도 돼. 들으면 좋지만 어차피 배울 거니까. 근데 입문 4강까지는 꼭 들으시라 그래서 반복이 되겠지만 일본은 자, 이런 식으로 해서 구성이 되는데 자, 이들 원가 계산 방법들은
따로따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상호 결합 적용돼요. 그러니까 원가 배분을 어떻게 할래? 원가 집계를 어떻게 할래? 원가 측정을 어떻게 할래? 원가 구성을 어떻게 할래? 이 네 가지 분류가 다 상호 결합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되겠지. 이런 식으로 다 결합이 된다는 거지. 이런 식으로. 이렇게 결합이 되겠지. 그러면 총 원가 계산 방법이 자, 2가지 곱하기 2가지 곱하기 3가지 곱하기 3가지죠? 그러면 총 몇 가지가 가능한가요? 36가지가 가능하죠. 36가지. 36가지 방법이나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시험에 다 나올까요? 속으로 제발 안 나와라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겠지. 거의 한 20가지 이상은 나와. 20 한 서너 가지는 나올 것 같아. 시험에. 다 나왔다는 거지. 생각보다 많이 나오죠? 생각보다. 중요해. 그러니까 이 36가지 방법을 나중에 다 결합할 수 있어야 돼, 여러분들. 저절로 결합이 가능할까요? 제가 좀만 도와주면 가능해. 그리고 이 결합 관계는 다 배웠어. 저절로 그냥 결합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길 거야. 물론 기본서 1회독 해가지고는 안 생기겠지. 근데 이제 공부하다 보면 자 2차 때 필요한 건데 1차 때까지는 굳이 필요 없어요. 2차 때는 필요한데 2차 볼 정도 되면 이제 그때는 저절로 생겨 있을 거라고 봐요. 제가 생기도록 해드릴게. 안 생기면 제가 못 가르쳐서 안 생긴 거야 그건.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장별 배치를 보도록 합시다. 자 1장 2장은 요거 초입에 기초를 좀 다루고 원가 관리에게 전체적으로 필요한 것들. 그리고 자 3장에서 개별 원가 계산을 다룰 거예요. 그리고 4장에서 종합 원가 계산. 그다음에 5장에서 종합 원가 계산의 확장으로서 연산품과 부산물의 원가 계산을 다룰 거예요. 그리고 6장에서 이제 정상 원가 계산을 다루고 자 7장에서 표준 원가 계산 다루고 그리고 8장에서 이 세 가지를 다 비교하는 형식으로 다 다룰 거예요. 그리고 9장에서 이제 비로소 활동 기준 원가 계산이 나와요. 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 1장부터 쉽게 말해서 8장까지는 전통적 원가 계산에서 배운다라는 뜻이야. 9장에서 활동 기준 원가 계산이 최초로 나와. 그 전까지는 자 전통적 원가 계산인 거지. 자 그리고 요것도 1장부터 5장까지는 실제 원가 계산에서 배우는 거야. 실제 원가 계산. 자 6장에서 비로소 6, 7장에서 실제 원가 계산이 아닌 게 나오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 무슨 말인지 이해됐나요? 그러면 자 미리 알려주도록 하겠다. 재무회계에서 인정하고 있는 게 뭐냐라는 거지. 재무회계에서 인정하고 있는 게. 물론 기준서하고 좀 차이는 있어. 우리 원가 관리회계 관점에서 이야기하면 이거 재무회계에서 인정. 이것도 인정. 이거는 원가 배분에 관한 이야기니까 이것 때문에 뭔가 원가 배분의 정교함만 달라지는 거지 뭔가 왜곡이 초래되거나 그렇지는 않기 때문에 둘 다 인정해줘요. 자 이것도 당연히 인정. 이것도 인정. 이것도 인정. 뭐 다 인정해주는 것 같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자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다. 실질적으로 그 표준원가 계산도 일부 그 재무회계에서 인정을 해줘요. 근데 자 그거는 재무회계 이야기고 우리 원가 관리회계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우리 원가 관리회계에서는 이것만 인정, 외부 보고시 인정된다라고 봐. 이것만 실제 원가 계산만. 자 정상과 표준 원가 계산은 그 자체로 순수하게 인정되진 않아. 그러니까 내부 관리 목적에서 필요한 거다라는 거지. 자 여기서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하지 않는 건 관리회계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배우는 거야 실은. 내부 어떤 관리 목적에 필요하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 원가 구성도 전부 원가 계산만 인정해줘. 이 두 가지는 인정해주지 않아. 이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즉 이 실제냐 정상이냐 표준이냐에 따라 제품 원가 결과가 달라져. 또 전부냐 변동이냐 초변동이냐에 따라서 제품 원가 계산 결과가 달라져. 이것들은. 그러니까 이것들은 정해놔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외부 보고시는 이렇게 두 개만 인정되고 나머지는 인정 안 된다고 보셔야 돼. 나머지는
자, 이 밑에 관리액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배우는 거예요. 다른 목적이 있어서. 자, 어쨌든 총 36가지의 방법을 배우는데, 자, 이걸 결합하는 것은 자동적으로 나중에 결합이 될 거다. 따로따로 이렇게 배워나간다. 하나하나씩. 자, 순서대로 알겠죠? 개별, 종합, 종합의 확장, 그 다음에 실제, 정상, 표준, 그리고 전부 변동, 초변동, 그리고 활동 기준 원가 계산. 이렇게 순서대로. 자, 그러면 자동으로 나중에 결합이 되도록 될 거다. 자, 그리고 실질적으로 뒤로 오면 올수록 해당 장에서 각각 결합을 배워요. 앞에랑 결합하는 걸 배워. 뒤쪽으로 오면서 하나씩 배워나가요. 자, 원가액의 파트는 이러하다. 그 다음에 이제 관리액의. 자, 기업 내부의 활용이죠. 자, 그러면 목적이 뭐냐에 따라서 매우 다양한 목적을 갖고 있을 거란 말이야. 이 최고 경영자, 중간관리자 할 것 없이. 자, 이것도 그냥 공부하면 이게 숲이 그려지지가 않아. 이것도 뭔가 좀 쪼개야 된단 말이야, 경계를. 그래서 크게 3가지 목적으로 구분해서 배울 거예요, 여러분들. 자, 관리에게는, 자, 첫 번째 목적이 바로 계획과 통제라는 목적. 계획과 통제. 자, 두 번째 목적이 의사결정. 자, 세 번째 목적이 전략과 연계된 전략적 관리에게. 즉, 최신 관리에게들. 이렇게 3가지로 일단 구별해서 배우도록 한다. 목적은 매우 다양하지만, 자, 곰곰이 생각해보면, 이 관리에게는 엄밀히 따지면, 그 최고 경영자 또는 중간 관리자를 위한 학문이에요. 종업원을 위한 내용은 별로 없어요, 이게. 일부 있지만, 종업원은 그냥 따까리야. 그냥 종업원이 뭔가를 주체적으로 하진 않잖아. 시킨 일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는 뭔가 내부 관리에 필요한 시키는 자를 위한 회계인 거야. 그러니까 뭔가 시키기 위해서는 최소한 중간 관리자 아니면 최고 경영자여야 되겠죠. 그러니까 경영자를 위한 학문이란 말이야, 이거. 자, 원가회계는 제품 원가 계산 부서를 위한 학문이고, 자, 관리회계는 경영자를 위한 학문이야. 재무회계는, 자, 그냥 재무회계, 그냥 그 재무제표 작성 그 회계 부서를 위한 학문이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전부 다 관리회계보다 좀 급이 낮아. 이게 가장 급이 높은 회계예요. 자, 그러면 최고 경영자, 중간 관리자 입장에서는 기업 내부 경영할 때 먼저 뭘 할까요? 일단 뭔가 기업이 가야 될 어떤 방향을 설정해야 되니까 뭐 전략을 먼저 수립하겠지. 그리고 전략에 따라서 각 어떤 계획을 세우겠지. 그리고 실행에 옮기겠지. 그리고 실행 결과와 계획을 비교해서 계획이 잘 달성되어졌는가를 뭔가 평가하겠지. 성과를 평가하겠지. 그러니까 가장 먼저 할 일 중에 하나가 계획을 세우고 통제를 한단 말이야. 통제 어려운 말이잖아. 통제. 많이 쓰는 말이지만 통제 정의 내려보라면 정의 내릴 수 없잖아. 먼저 통제 정의를 알려주도록 하겠다. 자, 계획과 통제는 이것 어렵기 때문에 이걸 그대로 배우면 또 어려워 이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구분해서 배우면 되겠어요. 자, 계획과 통제는 plan to C다. plan to C. plan to C. 자, 플랜이 계획을 세운다는 거죠? 계획 수립. 그럼 통제는 뭐냐면 do와 C야. do는 자, 세운 계획을 실행에 옮기고, C는 평가를 하는 걸 말해. C는 성과 평가를 하는 거야. 자, 당초 계획과 사후 결과를 비교해서 성과를 평가하는 걸 말해요. 그래서 do와 C가 통제다. 알겠죠? do와 C. 자, 그러면 이론은 do에 관한 이론은 없어요. 그냥 열심히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플랜과 C에 관한 게 있는 거지. 계획과 성과 평가에 관한 게 있는 거지. 계획과 성과 평가에 관한 거. 그래서 우리는 자, 계획과 성과 평가에 관한 이론을 담고 있어요. 관리계에서. 자,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계획을 세운다는 건 과거에 대한 과거를 바라보는 거야, 아니면 미래에 대한 어떤 계획이에요. 미래를 바라보는 거예요. 미래에 대한 거잖아. 자, 여기서 제품 원가 계산 결과는 미래 원가야, 아니면 과거 원가예요. 과거 원가잖아. 지난 1년 동안의 원가잖아. 뭔가 안 맞죠, 이거? 과거 원가를 가지고 계획을 그대로 세울 수 없잖아. 그러니까 과거 원가를 토대로 이 기업의 원가 함수를 도출을 해. 그래서 원가를 추정해야 돼. 즉 원가를 추정한다는 것은 원가 함수를 추정해서 그걸 토대로
미래 원가를 예측한다는 거야. 미래 원가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 과거 원가를 토대로 미래 원가를 예측하여 계획을 세우자는 거지. 그래서 자, 원가액에서 바로 관리액으로 휙 내용이 가는 게 아니라 중간에 한 개의 이론이 필요해요. 이걸 거쳐서 관리액으로 갑니다. 바로 원가 추정이라는 게 필요해. 미래 원가를 예측하기 위한 과정이 필요해. 그래서 원가 추정을 해줘야 돼. 그래서 우리는 관리액의 초입으로 10장에서 원가 추정이라는 걸 배울 거예요. 자, 지금 우리 뭐 하고 있죠? 지금 숲을 그리고 있는 거잖아. 지금 숲을 전체 숲은 이러하고 아까 전체 숲을 알려줬잖아. 원가액의 관리액의 대상 범위를 알려줬잖아. 뭐 이걸 이제 경계를 우리가 구분하고 있는 거잖아. 숲의 경계를 지금 구분하고 있는 거야. 나무는 아직 안 배웠어. 나무는 이제 해당 장에서 배워 나가는 거고. 자, 이해됐죠? 그러면 이제 10장, 그 다음에 이제 계획과 통제. 자, 그러면 계획은 우리가 이런 식으로 배울까요? 그게, 자, 11장과 12장을 통해서 배우는데, 11장, 12장. 이제 간단히 합시다. 나중에 관리액에 들어가면 또 다 잊어버려. 그러니까 간단하게. 자, 첫 번째 계획이 CVP 분석이라는, 즉, 원가 조합도입 분석이라는 게 있어. 바로, 기업의 어떤 단기, 자, 이익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는 데 필요한 이론이 있어요. 자, 이걸 코스트 C, 볼륨, 뭐, 조합도라고 그래요. P, 프로핏. 그래서 CVP 분석이라는 걸 토대로 배울 거고, 그 다음에 종합예산이라는 걸 토대로 기업 전체의 계획 수립을 다룰 거예요. 자, 계획을 세운다. 다른 말로 예산을 편성한다. 들어본 말이죠. 이것도 예산 편성, 계획 수립. 그러니까 종합예산, 기업 전체를 대상으로 계획을 수립하는 거 배운다. 자, 그리고 C는 이제 성과평가죠. 뭐 이거 이제 전통적인 성과평가 13장에서 배워요. 자, 책임회계라는 걸 알려주고, 책임회계라는 게 뭔지 정의를 알려주고, 요 개념을 배운 다음에, 그다음에 구체적으로 성과평가 기법들을 배워요. 성과평가를 배워. 책임회계와 성과평가. 자, 그럼 끝. 그러면 이제 계획과 통제 끝. 그 다음에 이제 의사결정이 필요해. 자, 경영자가 가장 많이 하는 게 바로 이거란 말이에요. 의사결정을 잘해야지 그 기업이 쉽게 말해서 성공할 수 있는 거잖아. 잘못된 의사결정을 해버리면 아주 치명적일 수도 있는 거잖아. 잘못된, 제 의사결정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 이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게. 핵오염수를 방류 만드는 거잖아. 그러면 우리는 관계가 없지만 우리 자손들한테는 영향이 있을 수 있는 거잖아. 그게 뭐 수년 있다가 영향을 미친다고 하면 수년 후에는 우리 자손들이 활동하는 그런 시대가 될 수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건 의사결정이잖아. 그러니까 그런 의사결정에 따라서 이 전 세계 뭐 환경이라든가 또는 기업의 운명도 달라질 수 있는 것 같아요. 중요해 이게. 뭐 시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게. 의사결정이. 의사결정을 배울 때 이렇게 구분해서 배울 거예요. 그냥 배우면 이게 구조가 안 갖춰지기 때문에. 자, 의사결정할 때 필요로 하는 어떤 요소값이 확실하게 알려져 있다라고 가정하고 배울 거야. 이걸 확실성화 의사결정이라고 그래. 확실성화. 그 다음에 의사결정할 때 필요로 하는 어떤 요소값이 자, 확실히 알려져 있잖아. 뭐 100원일 확률도 있고 뭐 150원일 확률도 있어. 확률이 알려져 있는 거야. 이 불확실한 어떤 상황이 존재하고 그 불확실한 상황에 대한 확률이 알려져 있는 자, 불확실성의 의사결정. 여기는 약간 수학이 좀 필요한데 뭐 중고등학교 때 수학 공부 안 해서 좀 고민스럽다. 전혀 고민할 필요 없어요. 필요한 거 알려줄 거니까. 수학을 전혀 몰라도 이해하게끔 해줄 거니까 전혀 관계없고 이게 참 재밌는 게 자, 이제까지 이 불확실성과 의사결정에서 중요한 게 이 정보의 가치를 계산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 정보의 가치를 계산하는 과정이 나오는데 이게 세무사 시험에서 한 번도 안 나왔어. 2차 때. 올해 나왔어. 회계사 시험에서는 한 4년에 한 번 정도 나와. 2차 때. 자, 올해 근데 세무사 시험에서는 한 번도 안 나왔던 게 올해 나왔단 말이야. 근데 다행스럽게 제가 기본 강의할 때마다 다 강의를 했단 말이야. 기본 강의할 때마다 그 강의를 했고 아마 그 기본서에 있는 제가 강의하면서 풀어졌던 애제 문제를 풀 수 있었으면 풀 수 있는 문제. 딱 그 정도 수준으로 나왔어.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그냥 범위가 거의 같다라고 보시면 되겠어. 회계사나 세무사나 거의 같아요 이제. 회계사 시험은 원가회계가 가면 갈수록 좀 쉬워지고 있고 세무사 시험은 가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한 요 정도 간격밖에 없는 것 같아. 예전에는 좀 2차 기준으로 놓고 보면 상당히 좀 차이가 있었어요. 1차는 좀 별로 차이가 없었는데 2차는 회계사는 굉장히 어렵고 세무사는 쉬웠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이제 난이도가 이렇게 떨어지고 오르면서 별로 차이가 없게 됐어. 특히 올해 2차 시험 기준으로만 놓고 보면 오히려 회계사가 더 쉬웠던 것 같기도 해요. 올해 2차는. 이게 역대급으로 쉽게 나와서 올해 2차 회계사가. 세무사는 그냥 고만고만한 중상 정도. 작년에 비해서 그냥 뭐 비슷하거나 약간 뭐 비슷한 정도 작년에. 약간 어려웠거나 비슷한 정도. 근데 회계사가 너무 쉽게 나가지고 오히려 역전이 된 것도 같아요, 올해는. 뭐 좀, 그러니까 예전에는 회계사 원가 관리학의 동차 합격이 어려운 과목으로 알려졌단 말이에요. 대부분 동차 때 그냥 던지고 유예 때 합격하는 그런 목표로 많이 삼았었어. 근데 지금은 그냥 무조건 동차 때 합격해야 되는 과목이야. 이렇게 좀 바뀌었어. 세무사는 뭐 무조건 합격해야지. 아니 회계사하고 세무사하고 2차가 좀 다르니까 회계사는 2차 부분 합격이 있기 때문에 올해 합격했으면 내년에 안 봐도 된단 말이야 그 과목은. 네, 세무사는 그게 아니에요. 전 과목 다 합격하거나 다 새로 보거나 약간 달라 과목 시험 제도가. 자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회계사는 2차가 쉬워. 1차가 어려운 시험이야. 세무사는 1차가 쉽고 2차가 어려운 시험. 완전히 다릅니다. 자 봅시다. 어쨌든 확실성하고 불확실성하고 이 확실성 의사결정은 또 의사결정 전체 고려기간이 의사결정의 효과가 1년 이하에 다 끝마칠 수도 있고 1년 이하에 다 끝날 수도 있고 의사결정의 효과가 5년 동안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잖아. 이렇게 1년 이하에 다 끝나면 단기 의사결정이라고 그래. 그 다음에 1년 초과해서 영향을 미치면 장기 의사결정이라고 그러고 뭐 장단기 구분이 좀 필요하단 말이야. 자, 단기와 장기로 구별해요. 단기와 장기로. 이건 왜 구분이 필요할까? 자, 1년 이하에 끝나면 화폐 시험가치 같은 거 고려할 필요 없잖아. 근데 1년을 초과하면 화폐 시험가치가 필요하겠죠. 즉 미래의 화폐 가치와 현재 화폐 가치가 다르니까 뭔가 현재 가치 평가가 필요하는 거잖아. 현재 가치 평가가 필요하다는 거지. 자, 이것도 참 재밌는 게 그러니까 시험이란 걸 알 수 없는 거야. 자, 올해 회계사 2차 시험에서 자, 이 모든 장 중에서 회계사 시험에서 가장 안 나오는 장이 이 장이에요. 이게 가장 중요한 주제인데 또 시험 문제가 가장 안 나온 건 이 장이야.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의사결정이 가장 중요해. 근데 이건 가장 안 중요해. 왜? 회계사 시험에서. 왜 이게 안 중요하냐면 재무관리랑 겹쳐. 재무관리에서 시험에 나오니까 회계사 시험에서는 잘 안 내, 이걸. 그래서 많은 또 2차 수험생들이 이것도 패스한단 말이야. 안 나오니까 잘. 근데 올해 회계사 2차 시험에서 나왔어. 매우 쉽게 나왔어. 아마 이게 제가 기본 강의만 들었어도 풀 수 있는 문제야. 기본 강의 때 알려줬던 그 문제하고 거의 똑같게 나왔단 말이야. 거의 똑같게 나왔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기본 강의 들을 때는 패스 이런 걸 따지면 안 돼요, 여러분들. 일단은 필요한 것들을 일부 중요한 것들을 해놓는 거야. 기본적인 건 다 깔고 가야 되는 거야. 그리고 나중에 이제 오히려 줄일 때 이거 패스하는 게 맞는 거지. 그렇다고 해서 기본 강의 때 뭐 2차까지 다 염두에 두고 다 할 필요까지는 없지만 기본적인 건 다 깔고 가야 되는 거지. 그래야지 나중에 빼거나 추가하거나 이 여력이 있는 거지. 이 또 결정을 할 수 있는 거니까. 시험이란 거 할 수 없는 거예요. 세무사 시험에서는 잘 안 나와 이거. 그러면 공부 안 해도 될까? 또 모르잖아. 내년에 또 나올 수도 있잖아, 예를 들어.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할 겁니다. 자, 14장에서 확실하고 단기 의사결정 배울 거예요. 그다음 15장에서 확실하고 장기 의사결정. 16장에서 불확실성의 의사결정. 이렇게 구별해서 배우고. 자, 그리고 이제 17장에서는 이게 이제 필요해요, 여러분들. 여기 성과평가 관점도 필요하고 C. 그리고 단기 의사결정의 개념도 필요해.
단기 의사결정의 개념과 성과평가의 개념이 둘 다 필요로 하는 장이 있어요. 바로 그게 자 대체가격 결정이라는 장이에요. 매우 중요한 장. 그래서 요 두 가지가 다 필요한 건 17장에서 우리가 다루는데 자 17장에서는 자 일단 가격 결정이라는 걸 배우고 그 다음에 특수한 가격 결정인 대체 가격 결정이라는 걸 배운다. 시험에서 아주 잘 나오는 게 있다. 대체 가격 결정. 자, 이걸 왜 17장에서 배우냐면 둘 다 필요하기 때문에 C도 알아야 되고 의사결정도 알아야 되니까 다 끝난 다음에 배운다. 자, 요까지가 전통적인 관리액이에요. 요까지가 70년 이전에 있었던 내용들이야. 80년 이전에 70년이 아니라. 그 다음에 이제 이 전략적 관리액기가 소위 말해서 최신 관리액이라는 거죠. 최신 관리액기. 80년 이후에 주로 등장했던 이론들을 모아두은 거다. 뭐 기업이 어떤 수립한 전략이 있겠지. 뭐 전략을 달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어떤 내용들이 있겠지. 그 내용들을 다루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주제가 이제 뭐냐면 이 전략적 관리액기는 자 오늘날 기업들은 자 과거하고 좀 달라졌단 말이지. 국경이 존재하지가 않아 오늘날은. 그냥 국경이 거의 열려있다고 봐야 돼. 이 기업들 간에는. 그러니까 무한 경쟁 시대란 말이지. 그래서 생존이 중요하고 경쟁 우위를 창출하는 게 중요해. 이걸 확보해서 계속 끌고 나가는 게 중요해. 경쟁 우위 확보가 가장 핵심 주제예요. 경쟁 우위를 확보하자. 자, 경쟁 우위의 어떤 원천들이 있겠지. 원가를 줄이거나 품질을 향상시키거나 시간을 단축한다거나 그런 것들이 필요하겠죠. 자, 그것들에 대한 관리 기법들을 배워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것도 크게 두 가지로 구별해서 배우는데 방금 말한 이 경쟁 우위 확보와 관련된 원가 관리 기법들을 배우는 것이 바로 전략적 원가 관리라고 하는 거예요. 전략적 원가 관리. 자, 자세한 건 그때 가서 또 배우도록 하자. 이건 또 이 안에서 또 자그마한 숲을 또 그려야 돼. 자, 숲 안에 또 자그마한 숲이 필요해. 그래야지 공부가 편해. 그럼 그때 가서 알려주도록 할게요. 자, 18장에서 전략적 원가 관리 기법들을 배우고, 그 다음에 이제, 자, 전략을 잘 수행하기 위해서 전략적 원가 관리 기법도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또 뭐가 필요하냐면, 내가 수립한 전략을 잘 달성했는가를 평가해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거 전략적 성과평가라 그래요. 전략을 잘 달성했는지 평가하는 거야. 자, 이것도 성과평가, 이거는 전통적인 성과평가야. 그래서 전략적 성과평가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성과를 평가했으면 보상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보상에 관한 몇 가지를 배운다. 보상. 그래서 전략적 성과평가 및 보상. 자, 이게 19장에서 마지막 수록되어 있는 내용이다. 자, 그리고 참고로 회계사 시험에서는 이 전략적 관리가 꽤 중요하나 많이 중요하지. 세무사 시험에서는 중요도가 좀 떨어진다. 그러니까 유일하게 회계사하고 세무사 공부 범위의 차이는 바로 이쪽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무사 수험생들은 여기에서 제가 예를 들어 회계사는 100% 알아야 되는 거지만 여기 책에 있는 거 세무사는 약 7, 80%. 그 정도 많이 줄어들었죠? 그 정도 아시면 될 것 같아. 자, 여기까지 해서 원가 관리액의 전체 숲이 이렇게 생겼구나. 자, 이걸 제가 그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이렇게 공부를 해줘야 돼요. 각 장을 공부하면서 우리가 지금 뭐하고 있지? 이걸 항상 염두에 두면서 내가 지금 뭐하고 있지? 항상 이걸 따지면서 그리고 이제 저랑 같이 각 장을 공부하면서 지금 이것까지는 해놨잖아. 우리가 이 경계선을 구분해놨죠? 지금 딱 이 테두리만 그려놓은 거야. 이것도 뭐해? 아직 안 배웠으니까. 여러분들 머릿속은 이렇게 생겨 있는 거지 지금. 숲도 이렇게 띄엄띄엄이고 이것도 용어를 모르니까 이것도 지금 띄엄띄엄 이렇게 되어 있는 거지. 하나하나씩 이렇게 띄엄띄엄. 근데 이제 해당 장을 공부하면서 이게 이제 이렇게 서서 이제 윤곽이 갖춰지겠죠. 이렇게 하나씩 갖춰 나가는 거야. 그리고 한 그릇이 이렇게 심어 나가는 거야. 해당 장에. 그래서 딱 내 체계화 해놓는 거지. 주소와. 자,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해야지 나중에 다이아몬드가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해서 1교시 마치고 좀 쉬었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일정 들어가도록 합시다.